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여권 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이 다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 그리고 조인철 민생예산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당 국회의원과 진실화해위원장의 연이은 5.18 역사 왜곡 발언이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우경화의 길로 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영길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5.18에 대한 헌법 전문수로 북한 개입설 등이 다시 제기되자 야당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까지 발언의 당사자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극우 인사들의 국정 참여가 많아진 점을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보고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몇 면을 보면 그들이 극우 유튜버인지 국정을 맡은 책임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극우층 입김에 휘둘려 우경화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 시절 보여줬던 호남 껴안기와 중도 지지층 확장 기조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제기됩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광주나 호남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이번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도부는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 의견이다라고 하지만은 이런 어렵사리 쌓은 신뢰를 흔드는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번 논란과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우리 정준호 대표 나오셨는데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그리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발언 어떻게 보세요? 강준만 교수가 작년 말에 썼던 책 제목이 좀비 정치라는 책 제목인데요. 저는 여기 한번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곡처벌법을 제정을 해도 도무지 끝나지 않는 이런 망언들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좀비 정치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인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잇따르는 5.18 관련 망언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발언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의 특히 수석 최고위원이로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광주 시민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국민 전체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대선 공약으로 이제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국민 공감대를 깨는 발언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미 5.18 북한군 개입 없었다고 결론 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위원장을 5.18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어떤 장소에서 그 어떤 내용으로 발언을 했느냐인데 우리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조항을 보니까 방송이나 전시, 공연, 토론, 간담회, 회견, 집회, 가두연설 이런 식으로 공연성이 인정이 되면은 그 처벌 대상이 되는 걸로 규정을 해놔서 제가 보기에는 지상파 인터뷰 이후에 또 오늘 행안위 전체에 의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은 갖춰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 김광동 진실화위원장도 좀 속된 표현으로 좀 잔머리를 썼다는 게 느껴지는 게 5.18 과정에서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다. 그러나 가능성은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써가지고 본인도 왜곡처벌법을 좀 의식을 하면서 내놓은 멘트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의도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는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적용됐던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이 이제 통과되고 나서 직후에 1년 동안 이제 처벌 사례를 이제 분석을 한 기사가 있길래 한번 찾아봤더니 그 1년에
광주경찰청 등에서 5.18과 관련해서 이제 인터넷에 뭐 댓글을 험하게 단다든지 했을 때 22건 정도가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된 걸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씩은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그런 빈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철 소장님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네.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 거. 그래 놓고 말씀하셨던 대로 수석 최고위원이 반대를 하고 나서면 이거는 하겠다는 건가요? 말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만 두고 보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은 그 여당의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그 서로 국민 공감대를 해치지 않는 도록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김재현 최고위원은 자기가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우 죄송하다. 그리고 헌법 수록도 예.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갑자기? 아마 지금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통령 공약상으로 이미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제기해서 그것도 그 정광훈 씨라고 하는 이단을 이미 교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특히 불리한 어떤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공약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입장은 확고하다 밝혔는데 그러면 진정성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정치인의 머릿속이 궁금하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혀끝을 확인하면 되고 발끝을 확인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 뭐 5.18 정신 계승하겠다라고 대통령실이 이른바 혀끝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 진정성을 보이려면 발끝 입장도 한번 보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불러들이든지 아니면은 뭐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뭐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으니까 발끝 입장 어떻게 밝히는지 한번 저는 지켜보고 싶습니다. 조 소장님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정광훈 목사라는 분 자체가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핵무장 뭐 하자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인데 거기를 왜 굳이 찾아가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정당대 과정에서 보면 그 세력이 이제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뭐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뒤에 배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그 양극화되는 지금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게 완화되지는 않고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양극화된 어떤 차별화된 모습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 나라의 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경화되고 있는 네.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거기에 대한민국도 지금 발맞춰 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네. 이 일 개인만 보면 상당히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정광훈 목사를 찾아가서 구구적 발언을 했다. 이거는 분명히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뭔가 좀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구구 발언을 해가지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재판 과정에서 이 5.18 왜곡 처벌법의 위헌성을 지정을 하면서 위헌 심판을 만약 제청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그 심판이 선거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계속 심리가 계속 되겠죠.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를 위시한 극우 세력 유튜버들은 분명히 김재원은 뭔가 극우 전사처럼 만들어주면서 내년 총선에 뭔가 본인의 정체성을 하나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계산을 좀 깔았기 때문에 지도부가 지금 저기 뭐 출범하기 전에
곧바로 이제 정광훈부터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한 거 아닌가. 전당대회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김재원 최고가 굉장히 빅픽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뭐 정무수석도 했었고 수석 최고도 했었고 이제 뭐 남아 있는 건 이제 원내대표 이제 당 대표까지 당 지도부로 정점을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여론몰이를 좀 하는 그런 본인의 극우 대중성을 좀 갖추고 싶어하는 그런 계산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본인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큰 모험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라고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아직 김기현 체제가 정식으로 출범을 못했거든요. 뭔가 당대표 일성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5.18 역사 왜곡과 관련된 게 나와버리면 이게 블랙홀로 뭔가 작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의 좀 역할이나 지위 같은 걸 생각을 해서 좀 삼가하고 우선 사과를 해라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김재원 최고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지역에서도 5.18 관련해서 좀 토론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특전사 동지에 예. 네. 용서와 화해, 대국민 공동선언 놓고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추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전사 동지회와 관련된 논란이 전국적인 이슈가 돼버리니까 본인이 이제 극우 유튜브를 찾아가가지고 정관 목사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미 여론이 지금 반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나뉘어진 여론 중에 한쪽만 본인이 그 선도 주자로서 획득을 하는 그건 굉장히 이제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제가 보기에도 계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조인철 소장님 보시기에는 방금 우리 정준호 대표가 이야기했던 내년 총선을 바라본 빅픽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정치인이 이미 한 번 있었고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했으라고 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면에는 그 양극화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5.18 지역에 보니까 행사위원회에 5.18 부상자회 그리고 공로자회가 민간 행사위에 탈퇴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면 이제 특전사 동지의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부상자회나 공로자회에서 주도했던 행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부상자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전대 민주동호회에서 제명까지 되는 좀 이제 극단적인 뭔가 처분이 나오기 시작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습이나 화합이 없이는 5.18 행사가 진행될 수 없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 5.18 행사위에 불참을 선언한 그 특전사 동지회와 참여했던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이런 식으로 좀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좀 저희 내부에서 광주에서 해결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제 특전사 동지회 이 행사 그 논란을 보면서 이게 좀 광주의 민감한 그 이슈가 어떻게 제기가 돼서 문제가 되고 또 해소가 되는지 그 한 사례로 좀 이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광주 여론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집약된 표심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현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설득을 안 한 상태에서 본인들 취지만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굉장히 강한 지금 반작용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5.18 이슈에서 다뤄지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전국적인 이슈가 돼버렸는데 봉합하는 과정에서도 광주형 모델이 좀 나올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특히 5.18 같은 이슈에 있어서는 뭐 누가 중재를 해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이걸 시에서 나설 수도 없는 거고 시민단체에서 나설 수도 없는 거고 5.18 3단체끼리 뭐 3개 단체니까 3단체가 연합을 해서 이거를 뭔가 하나의 뜻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수습하고 넘어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당장 5.18이 당장 몇 달, 2달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뭔가 액션을 하고 후유증이 나타나는 부분이 5.18 행사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제 시가 중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5.18 3단체에서 뭔가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세 단체 중에 두 단체가 특전사 동지회를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이게 뭔가 그 봉합을 할 수가 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오래갈 후유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5.18.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내부는 아니지만 공법단체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이 돼버리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봉합을 할 수 있을까요? 그 5.18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이 3단체나 이런 지금 분열이 있고 지금 이슈화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서로 어떤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5.18 정신을 똑바로 계승해서 진상규명하고 그거를 이제 어떤 세계화시키고 홍보를 더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각 사회 각계에서 5.18 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가 충분히 논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좀 답답한 부분은 지금 부상자회하고 공로자회가 참여했던 행사가 논란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단체가 이제 유족회거든요. 유족회. 그러면 유족회 차원에서 좀 중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유족회 회장님 같은 경우가 지금 공법단체 회장 바뀐 지가 제가 알기로 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5.18에 예민하게 그 곤두서 있는 이런 그 원로분들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좀 이런 인사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당장 그분들을 광주시 사회에서 좀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원로분들이 또 많이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그 중재자 역할을 하실 분을 빨리 좀 찾아내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인식 관련해서는 사실은 광주에서는 지금 5.18 그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 3.1절 관련 네. 3.1절에 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제징용 해법 외교부가 내놓은 거 그것도 비슷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거기에 이제 어제 국회에서 보니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공식 거부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좀 그 실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갔는데요. 양금덕 할머니가 그 공탁금 안 받겠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좀 있는 부분인데 일본 채무를 국내 기업이 대신 갚아준다. 대위 변제라고 하는데 제3자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양금덕 할머니가 어떤 뭐 조언을 받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의사표시를 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법원 실무적으로 이제 공탁이 법원에 지금 계좌로 들어와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락 됐다라는 말을 발표가 할 수 있는데 이 산이 지금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를 했는데 일본 채무가 맞다,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가 대신 갚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와 관련해서 나는 동의 안 했어, 거부 명백하게 했어라고 하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그 의사표시, 거부 의사표시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탁금을 수리를 안 하겠다라고 나와버릴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그 판결이 무시가 된 그런 부분을 이 공탁금 그 수리 여부로 뭔가 전선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는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탁금 수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법원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줄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관심 가지고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인철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외교부가 네. 왜 이런 뻔히 반발이 심할 줄 알면서도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나서 가지고 아유 맞은 건 우린데 우리가 먼저 사과할게요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왜 이런지 했을까요? 외교부 입장이나 우리 윤석열 정부 입장이 우리 시중에서 이야기되듯이 진짜 일본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국익을 위해서 활동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아마 지금 한미일 삼각 동맹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치면서 일본에서 뭔가 또 하나의 뭐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전략이 있지 않을까. 16일 날 일본 가니까 그때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배상안에 지금 중재안이 나온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 피해자들의 전체가 의견이 무시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안을
고수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전체로 맞지는 않지만 16일 날, 17일 날 2번 식사를 하신다니까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또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 대표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뭘 얻어내려고 굳이 3일절에 이런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정부가. 지금 4월 정상회담 앞서서 일본과 관계 회복이라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한일 관계 성과라는 게 뭘까? 단순한 구호로 외치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일본 세일즈 외교 약간 이런 정도 성과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 아니 우리를 전범 기업이라고 해놓고 대법원 판결로 이렇게 일본 채무 먼저 갚으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경제 협력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실제로 미래 청년기금이라 그래가지고 정경련과 일본 정경련이 상호 이제 나서가지고 기금을 매칭 방식으로 만드는 거가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이게 지금 선결관제로서 일본에서 뭔가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제3자 변제안을 우선 먼저 내놓고 갔다 와서 청년기금 그 조정안을 발표를 하는 이런 좀 역전된 모양새가 나온 거 아닌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진짜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역 현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커지면서 광주에도 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경제성 위주의 재조사로 인해서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환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광주 상무지구에 35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신축하려는 광주시 계획의 첫 번째 관문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망은 어둡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신축 비용 대비 의료원의 편익, 즉 정부의 경제성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익이 그렇게 많이 잘 반영을 안 해줘서 최초의 지금 보건 사업이라든지 당뇨, 폐렴, 우리 시의 약점을 가지고 지금 KDI에 집중적으로 반영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공공의료 시설을 경제 논리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5%인 공공의료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담당했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광주에 의료원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와 울산에만 공공의료원이 없다는 점도 신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역 의원들은 광주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좌표가 될 것이라며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야말로 가장 큰 경제적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공의료원 설립, 특히 광주와 울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광주의료원 신축을 논의할 기재부와 광주시의 회의가 단 한 차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네, 우리 조인철 소장님은 경제부시장 지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광주에 공공의료원 왜 필요한가요? 그 공공의료원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규모가 지금 2,200억 수준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국비를 한 720억 정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공의료원이 필요한 이유를 저희가 지금 의료 현황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보면 의료 인력이 썰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산부인과는 농촌에 하나도 없어서 애를 낳기 위해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으로 자동차 타고 이동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광주만 보더라도 지금 2,000여 개의 병의원에 38,000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양병원이 18,000여 개 정도의 병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지금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빈 자리를 메꿔줘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치를 놓고 보면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000개 중에 18,000개가
요양병원이라면 예, 굉장히 부족하다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형 병원으로 따지면 광주에 그 전남대, 조선대 그리고 한두 개 민간병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규모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의료 시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불균형이나 이런 걸 따져 보면 결국 그렇게 병원의 질이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 소장님은 어차피 기획재정부 출신이시니까 네. 저희가 지난 2021년에도 이거 건의를 한번 한 적 있어요. 광주의료원 예비타항상 교섭 네. 면제. 그때는 왜 제외됐었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예외 사항을 절대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타 제도에서 여기도 예외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외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게 이제 기재부 입장이고요. 실제로 이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정부 투자기관 정보무 평가 투자기관 평가하는 그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각 부처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평가 지침 고쳐달라고. 예를 들면 국토부는 그 SOC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SOC 뭐 지침을 강화해달라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전 부처에서 들어온 걸 다 받아주면 제도 자체가 평화되고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재부에서는 그 예외 조항을 최대한 안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방금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정부 문턱 못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보시기엔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많이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제가 방송에 나오기 전에 그 기재부랑 담당자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공공의료 인프라라는 걸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잣대로 계속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아까 이제 조인철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부처에서 이제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은 예외 인정하기 싫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지역별, 뭐 산업별 이렇게 특수성을 지금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주에 뭐 요양병원까지 합쳐가지고 병상이 3만 베드나 있는데 왜 또 뭐 공공의료가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게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코로나가 막 창궐 했을 때 전체 병상을 순식간에 비워버리면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이제 변모를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광주의 민간병원한테 그런 일이 있을 때 행정명령 내린다고 해서 그거를 순순히 따를 민간업자들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취약계층의 만성 질환을 이제 다 이렇게 커버를 해주다가 최근에는 이제 난임 부부들에 대한 뭔가 의료 지원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VCR에서도 그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약한 뭔가 만성 질환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들을 공공의료원을 통해 가지고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경영학적 관점에서 비용 편익으로만 잣대를 평가를 해버리면은 이 사각지대가 생겨버리고 그늘이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광주의료원 예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그 공공의료 필요한 거는 안전성 강화라는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타가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요건. 예타의 이제 그 평가 기준을 한번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타는 크게 세 부분으로 평가가 됩니다. 첫째 부분이 경제성 평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책성 평가, 세 번째가 이제 지역 낙후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각각의 비중이 다릅니다. 그 경제성 평가 부분이 한 30에서 45% 정도 반영이 되고 그 정책성 평가 부분이 20에서 25% 정도 수준. 그다음에 지역 낙후도 부분이 30에서 40% 정도가 반영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평가 위원들이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이제 최종 몇 % 반영할지는 결정을 합니다만 그 종합적인 점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경제성만 가지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경제성이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 자체가 이제 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입이 처음에 에타 제도가 도입이 됐고 처음 도입된 게 99년도에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IMF 이후로 그 예산의 이제 효율적 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도입된 제도였기 때문에 그런 경제성 분야가 강조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은 운영 과정에서 더 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역 낙후도 부분을 더 강화하는 이런 측면도 하나의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약간 어렵지 않나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안이 있나요? 관련해서? 그 우선적으로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가서 우리 입장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관계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좀 적극적인 대시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론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타 지침상 예타 대상이 되는 거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서 국비가 300억 이상 요구됐을 때 예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보면 국비를 300억 이상이 아닌 299억을 요구를 하면 예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됩니다. 다만 이건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거의 국비를 뺀 모든 돈을 지방에서 다 대서 하겠다라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루어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좀 나눠 가지고 하면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기재부에서 철저히 보는 게 그런 총사업비가 큰 사업들을 쪼개기 위해서 가져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포함한 여당 새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여권 흐름을 잘 읽고 전망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분이시죠. 신평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소개하면 편한데 그 아니라고 자꾸 하시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잘 읽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고맙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스스로 연락을 끊었으니까 그 멘토인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쓴 글을 윤 대통령께서 수시로 받아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드백을 주시고 그런 면에서 상호 어떤 의사소통의 장은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 1주년 집권 10개월인데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많은 일이 일어났죠. 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과정을 흔들림이 크는 나무로 생각을 합니다. 긍정의 면도 있고 부정의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양자가 혼자는 속에서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공정과 정의, 상식 이런 것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대통령이 되셨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합하는 행보나 이런 걸 보이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벗어난 측면이 있어 보이나요? 어떤가요? 부합하는 점도 있겠고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있겠고 또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한마디 조언을 드리자면은 청나라의 유명한 황제 근룡제가 한 말씀이 짐이 모든 시대의 역사를 살펴볼 때 신하는 언제나 아첨했고 임금은 언제나 교만했다. 그런 말을 오늘에 되살려서 윤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교만한 점이 없었는지 항상 반성해보고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겠죠.
권룡제 같은 그 뛰어난 분도 자신을 포함시켜서 임금은 언제나 교만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교만이... 뭐 그런 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꼭 집어서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특히 뭐 한 가지 뭐 그 많은 분들이 그 지적하시는 대로 인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인사에 있어서 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뭐 그런 비판은 받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인사 말씀해 주셨는데 당 대표랑 지도부 선거 결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부 다 친윤으로만 채워진 거 아니냐, 그리고 과정에 대통령의 힘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랑. 그러나 그 지금 현실적으로 그 국민의힘 그 당 내부에 친윤이 아닌 사람이 거의 뭐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그 당무 개입은 언제나 나쁜 것이다. 당내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당직 인선을 봐도 조직 돈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뭐 친윤 핵심 재선 이철규, 그리고 조직 부총장의 배현진, 전략부총장 뭐 박성민 이렇게 등등 해서 전부 다 친윤들로 꽉 채웠는데 이건 좀 너무 많이 기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지금 우선 뭐 당장 그 내년에 그 총선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 그 총선이 그 자신에 대한 그 중간평가라는 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 난관을 그 돌파해야 다음 그 정부의 구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그 다급한 상황에서 우선 그 자신이 그 신임할 수 있는 분이 그 자신과 일체가 되어서 이 총선을 그 뚫고 나가기를 바라시겠죠. 그럼 결국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용산이 총선 공천을 사실상 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던데. 글쎄요. 뭐 그것은 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김기현 그 당 대표를 너무 그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김기현 당 대표는 무엇보다도 그 이 원칙주의자입니다. 꼭두각시 비판은 그러면 뭐 그렇지 않죠. 지금 3.1절 기념사랑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이거 두고 좀 논란이랑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경술국채 버금간다, 굴욕적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굴욕적이라는 비판 어떻게 보시나요? 그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낡은 위정적 사파의 그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그 진단을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그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그것은 넘어서야 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 이번 주 16, 17인가요? 이틀간 대통령이 일본 가시잖아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랑 뭐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하야시 외무상이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 강제 노동 같은 건 없었다. 그 대통령 불러놓고 우리 강제징용 한 적 없다 이 말을 굳이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뭐 일본에도 그 뭐 정치인들 사이에 그 여러 그 어떤 움직임이 있겠죠. 한 사람의 말에 너무 일비할 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이 그 기조를 그 봐야 되는 것이고. 기시다 그 총리라든지 또 여러 그 강요들의 이번 그 강제징용 그런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협조의 그 태도를 보이는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교라는 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주기만 하고 주면서 뺨 맞고 굳이 이렇게 끌려가야 되냐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봐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 지나치게 그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외교를 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죠. 지금 이런 그 새로운 시대에서 또 급속하게 그 국제 질서가 그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미국이나 일본과의 그 가치 동맹을 그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점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이 점도 그 우리가 그 마땅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여기는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글쎄요.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공천을 그 두 분은 윤석열 정부가 그 탄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비난하고 매도하고 했죠. 이런 일을 그 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인 기회가 그 주어지겠습니까?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은 네. 그 두 분은 계속 이렇게 그 행동하신다 그러면 이 고사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말라 죽을 것이다 그렇게. 그렇죠. 그분들이 또 하기 좋은 말로 보수 신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또 전망을 하기도 하는데 그 역시 그 야당 측의 그 기대가 반영된 그 말이죠. 저는 그 두 분이 그렇게 할 만한 동력도 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더라도 뛰어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 힘도 다 상실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 주일 예배에 가서 한 말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됐는데 그 5.18 정신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가 김기현 장로를 우리가 이번에 밀었는데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한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느냐, 전라도는 영원히 1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당신은 찬성하냐 이렇게 김재원 최고한테 물은 모양인데 김재원 최고가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다, 뭐 표 얻으려고 하면 조상묘도 파는 게 정치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대선 국면에서 그럼 립서비스를 했다는 그런 말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뭐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 5.18 묘지에 무릎을 꿇고 그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네. 제가 그런 이 마음을 갖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김기현 그 당 대표가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신의를 지키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좀 특별하게 그 두 분이 그 신의를 지키는 분입니다.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네. 그 두 분이 그렇게 그 5.18 정신을 이 헌법 조문에 반영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저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출마하면서 그 5.18 국립묘지 광주 가갖고 국민 공유 가치로 손색이 없는 숭고한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헌법 전문에 넣겠다 공약을 하셨는데 5.18 묘지 가서는 그 헌법 전문 게재 얘기가 싹 빠지고 뭐 논의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자신을 구속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그 반대 의견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가 또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총선에서 200석 만들어주면 당에서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랬더니 김재원 최고가 최고위에 가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뭘 원하고 뭘 관철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뭐 좌든 우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약간 이렇게 극단적인 분들이랑 꼭 같이 가야 되는 필요가 있나요? 뭐 그러나 현실적으로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계속 같이 가면은 계속 같은 양태? 앞에서 정치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조금 감해주고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이 중심에 오게 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진정한 면목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초대 비서실장이 극단 선택을 했는데 이게 벌써 이 대표 주변에서 극단 선택을 한 분이 5명째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건의 실체는 분명히 이 대표 쪽을 향해서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표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런 모순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파열하면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표하고 각별한 인연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이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예. 지금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은 뭐 여당에서는 간접살인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간접살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살인의 주체랑 책임은 검찰인가요? 이 대표인가요? 이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이 아주 미친 칼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죠. 이 대표로서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냐는 게 무슨 말씀? 뭐 이 대표가 그 달리 그 무슨 그 행동을 할 것이면 지금 이게 유서를 보면은 거짓은 뭐 진술을 이길 수 없지만 돈 없는 사람이 너무 어렵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권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내려놓으시라 이제 그만, 뭐 그것만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뭐 이렇게 극단 선택을 한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맥락을 조합을 해보면은 검찰이 좀 너무 뭐 본인 워딩에 의하면은 집안이 풍비박산 날 정도로 해서 뭐 이렇게 극단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말이죠. 네. 그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 여부가 검토되고 하면은 네.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한번 막 그런 일을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고통을 안겨주는지 잘 압니다. 그 비서실장 그분은 오죽했겠냐 하는 그런 면에서 깊은 동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죽했겠냐를 만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걸 사람들이 자꾸 서로 떠넘기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수사는 피할 수가 없죠. 지금 그 수사에 대해서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글쎄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또 다른 저주의 말이 될 수밖에 없죠. 저주의 말이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하라고 조언을 한다고 해서 그 조언이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것은 이 대표에 대한 저주의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잘 의미가 안 와닿는데 조언을 하면은 그게 저주가 된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다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니까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신평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